윤 여사님, 소미가 친구랑 작은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전화기 속 전류에 압축되어 약간 왜곡되어 들렸다. 그 조심스러운 말투는 내게 너무나 익숙했다. 우리 소미가 다니는 더 포레스트라는 이름의 이 국제학교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은 모든 VVIP 학부모에게 이런 식의 서비스 정신을 발휘했다. 요점만 말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슬 맺힌 장미 줄기를 잘라 옆에 있는 백자 트레이에 내려놓았다. 서늘한 손끝에 감촉이 짜증 섞인 내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다. 네, 가장 높은 반의 강민준 어린이와 소미 얼굴이 할퀴어졌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피부가 벗겨졌어요. 상대 아이 부모님도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사님께서도 강민준, 그 이름이 작은 바늘처럼 귓가를 가볍게 찔렀다.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이유 없이 타오르던 불길이 더욱 거세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소미를 위해 만들어준 완벽하고 무균실 같았던 이 세계에 결국 외부의 힘으로 균열이 생긴 것이다.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홈웨어를 갈아입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섬세한 얼굴에 재단이 완벽한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고가의 예거르 쿨트르 리베르소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윤지수. 성공하고 독립적이며 심지어는 조금 냉정해 보이는 여자. 3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펜조차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 손을 떨던 그런 주부가 아니었다. 강남 중심가의 더 클라우드 팰리스에서 근교에 위치한 더 포레스트 유치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 나의 흰색 포르쉐 타이칸은 차량들 사이를 조용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갔다. 마치 지금 내 심정처럼. 나는 당황하지도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지도 않았다. 내 머리는 정밀 기계처럼 신속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구상하며 리스크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위기관리 전문가로 일하며 훈련된 본능이었다. 가장 까다로운 상황을 가장 냉정한 태도로 처리하는 것. 하지만 김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보건실에 들어섰을 때 나의 모든 냉정과 절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딸 윤소미. 아이가 하얀색 작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예쁜 파란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비에 젖은 나비처럼 날개가 축 처져 있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듣고서야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매일 수없이 입 맞추던 그 작은 얼굴에 왼쪽 눈가에서 뺨까지 3줄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희고 고운 피부 위에서는 유난히 끔찍해 보였다. 핏방울은 이미 닦여나가 검붉게 굳어 있었고 주변 피부는 살짝 붉게 부어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 입술을 삐죽이며 큰 눈에 금세 눈물을 가득 채웠지만 억지로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우면서도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빠르게 다가가 몸을 낮추고 상처 없는 볼에 손가락을 가볍게 대었다. 목소리는 애써 억누른 탓에 가늘게 떨렸다. 소미야, 아파? 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결국 참지 못하고 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뜨거웠다. 김 선생님, CCTV는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김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시선을 피했다. 윤 여사님, 그게 아이들이 놀던 구역이 정확히 CCTV 사각지대라서요. 또 그 레퍼토리.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소위 사각지대라는 것은 특정 아이들을 위한 특권의 통로에 불과했다. 매년 이 유치원에 수억 원을 후원하는 학부모들의 자녀는 당연히
CCTV에서 사라질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럼 모든 건 구두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군요. 나는 일어섰다. 큰 키 덕분에 그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와 그 부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실에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더욱 기어들어갔다. 상대 학부모님 신분이 좀 특별하셔서 원장님께서 직접 응대하고 계십니다. 신분이 특별해? 원장이 직접 나서서 달랠 정도면 후원금을 꽤나 냈나 보군. 나는 딸의 차가운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소미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 있잖아. 우리 소미 다치게 한 친구 만나러 가볼까?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유일한 의지처인 양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먼지 하나 없는 복도를 걸었다. 텅 빈 복도에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다. 원장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한 남자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와 날카로우면서도 교태 섞인 한 여자의 불평이 새어나왔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애들끼리 툭탁거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유난을 떨어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데 분명 그 여자애가 먼저 시비 걸었을 거예요. 내 발걸음이 부섰다. 그 남자의 목소리. 제가 되어 사라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육중한 원목 문을 밀어 열었다. 사무실 안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똘똘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남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꼿꼿한 몸, 조각처럼 날렵한 옆모습. 그는 문 쪽의 빛 변화를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태준, 나의 전 남편. 그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느긋함과 짜증은 나를 본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일말의 비참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 최유라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했다. 그녀는 나를 힐끗 보고 내 옆에 소미를 보더니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어머, 주인공 오셨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싱글맘이었어. 어쩐지 조그만 상처 가지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니. 가정교육이 부족해서 그래. 강태준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볼 뿐. 그 눈빛 속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나는 최유라의 도발을 무시했다. 내 시선은 그녀에게 1초 이상 머무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강태준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때 뼛속까지 사랑했고 또한 증오했던 남자. 3년 만이었다. 그는 과거보다 더 남자다워졌고 동시에 더 낯설어졌다. 세월은 그에게 유독 관대하여 성숙한 남자의 매력만을 더해줬을 뿐 어떤 풍파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려 잔인할 만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내 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딸을 보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음량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소미야, 무서워하지 마. 다음에 또 누가 너한테 손대면 엄마한테 배운 대로 호되게 되갚아줘. 걔가 올 때까지, 무섭다고 빌 때까지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치료비는 저 아저씨가 내줄 거야.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원장실에 격렬한 파문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최유라였다. 잘 관리된 그녀의 얼굴에서 너희 만만하던 미소가 순간 굳더니 이내 뒤틀린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귀를 찢을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라고? 이 미친 여자가 애한테 폭력을 가르쳐? 감히 내 아들을 때리라고? 네가 뭔데? 원장과 김 선생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고상하고 냉정해 보이던 윤 여사님이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강태준. 그의 얼굴에서 놀라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분노가 섞인 깊은 어둠이 자리 잡았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내 얼굴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다. 윤지수, 너 미쳤어? 그는 이를 악물고 몇 글자를 뱉어냈다. 그 목소리에는 모욕당한 자의 오만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나는 마침내 딸에게서 시선을 들어 그의 신문하는 듯한 눈빛을 마주했다.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더욱 짓게 했다. 물론 알지. 나는 내 딸에게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품에 안겨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아이를 훑어보았다. 누구처럼 자식에게 권력에 기대어 남을 괴롭히고 어른 뒤에 숨어 잘난 체하는 법이나 가르치진 않아. 너. 최유라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게 손가락질했다. 내 딸이 먼저 우리 민준이 장난감을 뺏었어. 우리 민준이는 그냥 돌려달라고 한 것뿐인데 지가 혼자 넘어져서 긁힌 거라고. 무슨 혈구분인이야. 그래요? 나는 천천히 사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내 휴대폰을 올려놓고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미끄럼틀 구역에서 놀고 있었다. 소미는 조용히 인형을 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강민준이 다가와 다짜고짜 손을 뻗어 인형을 빼앗으려 했다. 소미가 주지 않자 그는 그대로 소미를 밀어버렸다. 소미는 바닥에 넘어졌고 그는 인형을 빼앗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손가락으로 소미의 얼굴을 힘껏 긁어내렸다. 영상은 짧고 화면도 약간 흔들렸지만 몰래 촬영한 것임이 분명했다. 김 선생님, 아까 그 구역이 사각지대라고 하셨죠. 하지만 모든 곳이 사각지대는 아닙니다. 제 딸의 키즈폰에는 위치 추적과 통화 기능 외에 긴급 녹화 기능도 있거든요. 각도는 좋지 않지만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기엔 충분하네요. 내 목소리는 나와 무관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김 선생님의 얼굴은 새하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원장의 표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마치 팔레트를 엎지른 것처럼 다채로웠다. 그는 나를 보았다가 얼굴이 굳어버린 강태준을 보았다가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최유라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상을 보았다가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민준이가. 강태준의 얼굴은 이미 보기 흉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최유라의 휴대폰을 확 낚아챘다. 그 휴대폰은 분명 어떤 학부모 단톡방의 대화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내 휴대폰 영상을 보았다가 자기 휴대폰 내용을 보았다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최유라는 분명 단톡방에서 흑백을 전도하여 미리 자기 아들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 영상은 그의 모든 거짓말을 단칼에 베어버린 날카로운 칼이었다. 윤지수,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강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경계심과 탐색의 빛이 서려 있었다. 원하는 게 뭐냐고요? 나는 그의 말을 되풀이하며 헛웃음을 쳤다. 강 대표님, 그 질문 참 재밌네요. 당신 아들이 내 딸을 다치게 했고, 당신 현재 부인은 내 딸을 모함하고 내 인격을 모독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고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하이힐 덕분에 그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반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그에게서 나는 값비싼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3년 전의 향과는 전혀 다른 향이었다. 나는 당신 부인, 그리고 당신 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딸 윤소미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딸을 때린 그 아이는 당장 이 학교에서 퇴학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 측은 CCTV 사각지대와 교사 직무유기 문제에 대해 저에게 공개적이고 서면으로 된 해명과 개선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모처럼 힘있게 박혔다. 최유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라도 들은 듯 날카롭게 소리쳤다. 꿈깨, 내가 저 근본 없는 애한테 사과를 해? 내 아들을 퇴학시키라고 우리 집이 매년 더 포레스트에 얼마를 기부하는지 알아? 우리 태준 씨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물론 알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연민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가 당신보다 자신의 명예와 회사 주가를 더 신경 쓴다는 것도 알죠. 최유라 씨, 당신은 재벌가에 시집가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잊은 게 있나 보네요. 화려할수록 그 집안은 완벽한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그리고 오늘 당신과 당신 아들이 바로 그 체면을 직접 찢어발기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시선을 다시 강태준에게 고정했다. 강태준 씨, 내 조건 받아들이겠어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볼 뿐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다. 그는 내 얼굴에서 3년 전 자신에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던 그 여자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윤지수. 냉정하고 강하며 공격성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지수야, 우리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고 협상의 기미가 엿보였다. 소미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내가 2배, 아니 10배로 보상할게. 민준이는 내가 직접 사과시키고 학교 쪽에도 내 체면 확실히 세워주라고 할게. 퇴학까지는 그럴 필요 없잖아. 애들 사이의 일인데. 됐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강태준 씨, 몇 년 지났다고 내가 아직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인 줄 아나 보죠? 내 입가의 미소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리고 다시는 윤지수라고 부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윤 여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추가로 내 딸은 이제 강 씨가 아니에요. 내 성을 따라서 윤소미입니다. 네가 감히. 강태준은 마침내 완전히 격분했다. 그는 맹렬히 한 걸음 다가섰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랫동안 상위 계층에 머물렀던 자의 압박감이 쏟아져 나왔다. 소미는 내 딸이야. 우리 강씨 집안의 핏줄이라고. 네가 뭔데 성을 바꿔? 이혼 합의서에 똑똑히 쓰여 있으니까. 딸의 양육권, 친권, 교육권 전부 나한테 귀속된다고. 그리고 지난 3년간 당신은 매달 비서를 통해 그 우스꽝스러운 양육비를 보내준 것 말고 딸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 내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다. 3년간 쌓아온 억울함과 분노가 이 순간 터져 나올 출구를 찾았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한희연. 내용은 간단했다. 도착했어요. 회의 막 끝났는데 지금 유치원 앞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마음속의 마지막 망설임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분노에 찬 강태준과 내가 망신당하기를 기다리며 희희낙낙하는 최유라를 보고 이전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한 회장님이 문 앞에 도착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 조건들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요. 한 회장님? 최유라는 비웃으며 음흉하게 말했다. 어머, 벌써 다음 물줄을 찾았나 보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저씨 하나 데려와서 우리한테 압박이라도 주려는 거야? 태준 씨, 저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불러오는지 나도 한번 구경 좀 해보자고. 강태준도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비즈니스 엘리트의 모습을 되찾았다. 눈에는 경멸의 빛이 서렸다. 윤지수, 허세 부리지 마. 네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강씨 집안을 떠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가련한 자존심은 집어치우고
돈 받고 애 데리고 꺼져.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나는 웃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사무실 문 쪽으로 돌아섰다. 가자. 소미야. 엄마랑 한 회장님 만나러 가자. 어떤 사람들이 주지 않는 정의는 우리가 직접 찾으면 돼. 내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한의원이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 이사회 때 입던 수제 맞춤 정장이 아닌 질 좋은 짙은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와 캐주얼 팬츠 차림이었다. 훤칠한 키에 온화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보고 먼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시선이 내 옆에 소미와 그 얼굴의 상처에 닿자 그 온화한 미소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눈 뒤에는 쉽게 알아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스쳤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몸을 낮춰 자연스럽게 소미를 품에 안았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피하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사람을 순간적으로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소미는 그를 보자마자 긴장했던 작은 몸이 즉시 부드러워졌다. 마치 가장 안전한 항구를 찾은 것처럼 그의 품에 작은 얼굴을 묻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 아저씨라고 불렀다. 한의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넘어 사무실 안의 강태준과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최유라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조롱과 희열은 한의원의 얼굴을 똑똑히 본 순간 한 뼘 한 뼘 굳어지더니 마침내 공백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강태준, 그의 얼굴에 있던 경멸과 무시는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동공은 격렬하게 수축했고 몸은 통제 불능 상태로 굳어졌다. 그것은 사냥감이 최상위 포식자를 만났을 때 보이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한의원을 보며 입술을 소리 없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원장은 더욱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을 떨며 숨소리 섞인 목소리로 한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한의원. 재계의 진정한 최상층부 한서그룹의 총수. 발 한 번 구르면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 그의 이름은 자본시장에서 부침을 겪는 강태준 같은 소위 신흥 부자에게는 전설이자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강태준의 회사는 얼마 전 중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겨우 한서그룹 산하 한자회사의 부사장과 연결되려 애썼다. 그런데 지금 그 전설 속에서나 듣던 한서그룹의 총수가 내 딸을 안고 심사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가 그랬나? 한의원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을 최유라 품에 안긴 강민준에게 고정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폭풍전야의 압박감이 느껴졌다. 강민준은 그의 시선에 겁을 먹고 최유라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다. 최유라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어쩐 일로 여기에. 이건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예요. 한의원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강태준에게 돌아갔다. 강 대표, 맞죠? 그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어느 경제포럼 명단에서 이름을 본 것 같군요. 듣자 하니 최근에 프리-IPO를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강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순식간에 맺혔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고 목을 대가 움직였다. 목소리는 메말랐다. 네, 회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소미가 윤 여사님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오 한의원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것은 극도의 압박감을 주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만약 이 아이가 윤지수 씨의 딸이 아니라 평범한 집안의 아이였다면 당신 아들에게
마음대로 괴롭힘당하고 당신 부인에게 마음대로 모함당한 뒤에 돈으로 입을 막아도 된다는 뜻인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모든 단어는 무거운 망치가 되어 강태준의 심장을 가차없이 내리쳤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고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희연이 말한 것이 바로 방금 전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또한 그가 방금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나는 한희연이 나를 대신해 나서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강태준에게 우리 사이가 더 이상 3년 전처럼 그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신분, 지위, 재산이 진정한 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지수 씨, 한희연은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 된 강태준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빛은 다시 온화해졌다.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그는 결정권을 완전히 나에게 넘겼다. 강태준 앞에서, 나를 얕보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입장과 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잿빛이 된 강태준의 시선을 마주하며 명확하게 말했다. 제 조건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저 세 사람이 제 딸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 둘째, 강민준을 퇴학시킬 것. 셋째, 학교는 공개적으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내 시선은 이미 안색이 창백해진 원장에게 향했다. 넷째, 원장님께서 직접 당신의 관리팀을 이끌고 내일 전교생 앞에서 검토 보고서를 낭독하세요. 더 포레스트 유치원의 교육 이념은 뿌리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미친 여자. 최유라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질렀다. 내 아들을 퇴학시키고 원장 보고 검토 보고서를 읽으라고? 네가 뭔데? 회장님, 저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그냥 돈만 밝히는 여자예요. 3년 전에 태준 씨한테 버림받고 이제는 회장님한테 붙은 거라고요. 저 여자는 회장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희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강태준이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최유라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최유라는 뺨을 감싸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 날 때렸어? 저 천한 것 때문에 날 때렸냐고. 닥쳐. 강태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직도 망신당할 일이 더 남았냐. 그가 최유라를 때린 것은 나를 위해서도 심지어 한희연의 위압감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 최유라의 어리석음 때문에 파멸 직전에 놓인 그의 가련한 사업과 미래를 위해서였다. 절대적인 이익 앞에서 소위 사랑과 가정은 종이장처럼 연약했다. 이 점은 내가 3년 전에 깨달은 것이었다. 이제 최유라도 깨달아야 할 때였다. 강태준은 몸을 돌려 나와 한희연을 향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모두가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천천히 평생 꼿꼿했던 그의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는 소미를 향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 용서해 주렴. 말을 마친 그는 몸을 일으켜 다시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굴욕, 불만, 그리고 내가 읽을 수 없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윤지수, 당신 조건 받아들이지. 강태준의 타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철저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아직도 멍하니 서 있는 강민준을 끌어다 억지로 소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게 했다. 응석바지로 자란 작은 폭구는 이런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최유라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쥔 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그 따귀 한 대가 날려버린 것은 단지 그녀의 체면뿐만이 아니라 강씨 집안에서의 그녀의 지위이기도 했다. 남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말썽만 일으키는 여자의 말로는 재벌가에서 보통 좋지 않았다. 원장은 더욱 신속했다. 거의 앞다투어 태도를 표명했다. 나의 모든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김 선생님의 담임 직책을 해임하고 내일 아침 바로 전체 공지를 발표하여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교 폭력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은 한의원이 나타난 지 10분 만에 거의 압도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승리의 기쁨은커녕 극도의 피로감만 느꼈다. 나는 한의원에게 먼저 소미를 데리고 차에 가 있으라고 하고 나 자신은 남아서 몇 가지 마무리 작업을 처리했다. 나는 원장의 공식 직인이 찍힌 서면, 약속과 강민준의 퇴학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구두 약속도, 특히 계산에 능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지 않았다.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는 강태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가지 않고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석양빛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내 발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섰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고 아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애원의 기미가 섞여 있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하며 그의 옆을 그냥 지나쳤다. 윤지수, 그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고통이 배어 있었다. 잠깐이면 돼.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한희연, 그 사람과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마치 무언가를 놀라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우스꽝스러웠다. 강 대표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는 물었다. 내가 누구랑 만나든 언제 만나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잊지 못할 첫사랑과 결혼했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요. 지금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전 남편 아니면 내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그를 찔렀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냥 네가 지난 몇 년간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군요. 가난하고 비참하게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당신을 잊지 못할 거라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보듯 말했다. 강태준 씨, 당신 너무 자의식 과잉이네요. 그 가련한 우월감은 좀 걷어두시죠. 당신 없이 나는 예전보다만 배는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래? 그가 갑자기 한 걸음 다가왔다. 눈가가 붉어졌고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럼 그는? 한희연은? 너 그 사람에 대해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윤지수, 바보같이 굴지 마. 네가 한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천국에 떨어진 줄 알아? 그들 같은 사람들은 나보다 100배는 더 복잡해. 넌 그를 이길 수 없어. 그의 말은 독침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희연의 세계는 강태준의 세계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내가 그를 이길 수 없다면 당신은 이길 수 있었을까?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반문했다. 3년 전 당신이 최유라를 위해서, 당신들의 소위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나를 빈손으로 내쫓았을 때 당신은 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 당신은 나를 절망 속에 혼자 내버려뒀어. 내가 가진 아주 적은 돈과 갓난아기였던 딸과 함께.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뭐가 다른데. 그는 입을 열었지만
내 말에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 다시는 그런 걱정하는 척하는 말투로 나한테 말 걸지 마. 역겨우니까. 나는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사이의 거리를 벌렸다. 당신이 정말로 신경 쓰는 건 내가 잘 사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산다는 거야. 당신은 당신의 전처. 한때 당신에게 버림받았던 여자가 당신보다 수없이 강한 남자를 찾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게 당신의 가련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지. 그뿐이야. 안심해. 나와 한의원 회장님 사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협력 관계고 동맹이야. 그에게는 그의 목적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필요가 있어. 우리는 각자 필요한 것을 얻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관계지. 당신의 그 위선적인 사랑보다는 훨씬 견고해. 나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등 뒤에서 그의 절망 섞인 낮은 외침이 들려왔다. 협력 관계, 윤지수, 너는 대체 네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상품. 어쩌면 그럴지도.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혈연을 제외하고 어떤 관계가 거래가 아닐 수 있을까? 결혼도, 사랑도, 우정도 마찬가지다. 단지 거래의 담보가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어떤 사람은 미모를, 어떤 사람은 돈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 윤지수, 나는 나의 두뇌, 나의 전문 능력,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로서의 나의 가치를 사용한다. 이것이 내가 강태준을 떠난 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차에 올라탔을 때 한의원은 작은 구급상자를 들고 면봉에 소독약을 묻혀 솜이 얼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고 그의 냉철한 신분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소미는 아주 얌전히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큰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다. 조금 따끔할 거야. 참아봐. 한의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안 무서워요. 엄마가 저는 용감한 아이라고 했어요. 소미가 앳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의원은 웃으며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보았다. 눈빛은 괜찮은지 묻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상처 처리를 마치고 귀여운 캐릭터 밴드를 붙여준 뒤에야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부드럽게 유치원을 빠져나와 그 화려하고 차가운 건물을 멀리 뒤로했다. 다 처리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늘 고마웠어요. 우리는 동맹이잖습니까? 그는 운전하며 앞을 주시하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강태준의 회사가 순조롭게 상장하면 나의 경쟁사 중 하나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나는 단지 미래의 못 하나를 미리 뽑아버린 것뿐입니다. 그는 항상 이랬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마치 우리 사이가 정말로 순수한 이익 교환 관계인 것처럼. 나는 이것이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나는 결국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셨어야 하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회의는 당신과 소미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차 안은 침묵에 잠겼다. 오직 소미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아이는 이미 한의원의 카시트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빛나는 강처럼 흘러갔다. 나는 오늘 일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더 클라우드 팰리스로 돌아오자 한의원은 잠든 소미를 안았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소미 얼굴에 밴드를 보고 놀라 소리쳤다. 한희연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곧장 아이를 침실로 데려갔다. 나는 거실에 서서 그가 조심스럽게 소미를 침대에 눕히고 작은 신발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동작은 수천 번은 해본 것처럼 익숙했다. 그 순간 그는 한서그룹의 철권 총수가 아니라 그저 다정하고 마음을 놓이게 하는 한 아저씨였다. 3년 전 내가 소미를 데리고 빈손으로 쫓겨나 막막했을 때 나를 잡아준 사람이 바로 한희연이었다. 당시 그는 까다로운 가문, 내 다툼과 여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재벌가에서 버림받은 전 며느리였던 나는 상류사회의 규칙에 대한 이해와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도끼를 바탕으로 그를 위해 교과서적인 여론 반격전을 기획하여 그가 성공적으로 자리에 오르도록 도왔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장 견고한 동맹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금, 자원,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하여 내 홍보 회사를 설립하게 해주었고 나는 그의 손에 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를 위해 모든 사업 내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우리 사이에는 은혜, 이익,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지만 사랑만은 없었다. 적어도 우리는 모두 암묵적으로 이 설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희연이 침실에서 나왔을 때 내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가서 위스키 2잔을 따라 나에게 한 잔을 건넸다. 강태준, 그렇게 쉽게 물러날 놈이 아닙니다. 그가 입을 열어 침묵을 깼다. 나는 술잔을 받았다. 얼음이 잔벽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알아요. 오늘 그렇게 큰 망신을 당했으니 그의 성격상 어떻게든 되갚으려고 하겠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한희연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미 법무팀을 통해 그의 주관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태준 씨 개인의 품성과 가정 분쟁이 회사에 가져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죠. 그의 IPO 길은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1년은 미뤄질 겁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나는 속으로 놀랐다. 정말로 뿌리를 뽑아버리는 수법이었다. 그는 내가 도움을 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미 강태준의 뒷길을 모두 막아버린 것이다. 당신, 나는 그를 보며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말했잖아요. 당신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고.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눈빛은 깊었다. 나는 단지 내 동맹이 쓸데없는 사람과 일의 정신을 뺏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쓸데없는 사람과 일, 그렇다. 한희연의 세계에서 강태준은 정말로 쓸데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는 내가 사랑했고 증오했으며 5년을 함께 살았고 내게 딸을 낳아준 남자였다. 그 벽은 그렇게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열어보니 동공이 갑자기 수축했다. 문자 내용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에는 나와 한희연이 유치원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각도는 교묘했고 몰래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고 뒷모습은 쓸쓸했다. 사진 아래에는 한 줄의 글이 붙어 있었다. 윤지수, 내가 이긴 것 같아? 내가 오늘 네가 얻은 모든 것을 내일 2배로 갚아줄 수 있다는 거 믿어. 발신인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최유라였다. 나는 휴대폰을 한희연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보고 나서도 별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물었다. 무섭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이건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네요. 다만 상대를 잘못 골랐을 뿐. 만약 강태준이 체면과 이익을 따진다면 최유라처럼 질투와 분노에 눈이 먼 여자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다. 그녀는 미친 개처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모든 적을 물어뜯을 것이다. 여론전을 하고 싶어 하는군요. 나는 한희연을 보며 눈에서 흥분의 빛을 발했다. 그렇다면 마침 제가 전문가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겠네요. 한희연은 나의 이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며칠 쉬게 해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군요.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숨 쉴 틈을 주면 안 돼요.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완전히 일모드로 들어갔다.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가 가진 펜은 기껏해야 몇 장뿐이다. 첫째, 나를 돈만 밝히는 여자로 몰아가고 남편과 딸을 버리고 남자를 성공했다고 비난하는 것. 둘째, 불쌍한 척하며 자신을 전처와 그 내연남에게 함께 괴롭힘 당하는 본처로 포장하는 것. 셋째, 아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 내가 딸에게 폭력을 사용하도록 교사했다고 비난하는 것. 그녀는 이런 자료들을 익명으로 재벌 가십을 좋아하는 가십 채널에 제보한 뒤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여 나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폭탄이 터지기 전에 먼저 더 위력적인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말하며 내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코니, 최유라의 모든 배경 자료를 조사해줘. 그녀의 가족, 학력, 연애사, 소비 기록까지 전부. 그리고 스타일 매거진의 김 편집장님과 약속 좀 잡아줘. 내가 싱글맘의 성공적인 커리어, 복귀에 대한 독점 인터뷰를 선물하고 싶다고 전해. 시간은 빠를수록 좋아. 전화를 끊고 보니 한희연이 감탄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당신은 항상 이렇군요. 한번 시작하면 마치 연료를 가득 채운 전투기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집 앞까지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바로 그때 한희연의 휴대폰도 울렸다. 그는 발신 번호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창가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나는 어렴풋이 본가, 회장님, 혼사 같은 단어들을 들었다. 그가 전화를 끊은 후 얼굴 표정은 평정을 되찾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무거움이 더해졌다. 가봐야겠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남아서. 그가 말했다. 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은 서로의 사적인 일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었고 손은 이미 문고리에 닿아 있었지만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지수 씨. 그가 나를 보며 말을 망설였다. 왜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결국 말했다. 최유라 쪽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이 도시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멍했다가 이내 웃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 작은 인물 때문에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서 잔에서 반쯤 녹은 얼음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겉보기와 달리 평온하지 않았다. 한희연이 방금 받은 그 전화,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 남긴 의미심장한 말은 모두 작은 가시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동맹 관계가 영원할 수 있을까? 만약 어느 날 한씨 집안의 그 노회장님이 그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여 집안이 비슷한 여자와 결혼하게 한다면 나와 소미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어 이런 비현실적인 걱정들을 머릿속에서 떨쳐냈다. 지금 나의 최우선 과제는 최유라와의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서재로 돌아가려던 참에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이번에는 영상 통화 요청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밝아지며 늙었지만 자애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지수야.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오늘 소미 학교에 갔었다며. 이모님한테 듣자 하니 누구랑 싸웠다면서. 나는 속으로 아차 싶었다. 이모님에게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었다. 아니에요, 엄마. 별일 아니었어요. 이미 다 해결됐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별일 아니긴. 내가 방금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서 누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네가 강서방이랑 싸웠다면서. 그리고 네가 새 남자를 만났는데
강서방보다 훨씬 부자라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예,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민 단톡방. 영상. 최유라의 행동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나는 즉시 엄마에게 그 영상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영상의 촬영 장소는 더 포레스트 유치원 주차장이었다. 화면은 흔들렸고 분명 어느 구석에 숨어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의 주인공은 나, 한희연,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솜이었다. 우리가 막 차에 타려던 참에 강태준이 달려와 우리를 막아섰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화면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강태준은 감정이 격해져 나에게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고 나는 냉담한 표정이었다. 한희연은 나를 등 뒤로 보호하며 강태준과 대치했다. 결국 강태준은 한희연의 기세에 눌려 힘없이 물러서고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영상의 제목은 더욱 선정적이었다. 전 남편의 눈물겨운 재결합 요구. 전처는 재벌 회장 새 애인과 함께 현장에서 매몰차게 거절. 막장 재벌 드라마 현실판. 영상을 게시한 곳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지역 가십 전문 채널이었다. 게시 시간은 불과 30분 전. 그런데 지금 영상의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돌파했고 댓글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 있었다. 헐, 저 남자 제이캐피탈 대표 강태준 아님? 전처 포스 장난 아니네. 포르쉐 타는 언니 완전 멋있다. 새 애인이 전 남편보다 훨씬 클래스가 높아 보이는데 이거 드라마보다 더 재밌네. 저 새 애인 누군지 신상 좀 털어봐. 재산이 얼마야? 나만 저 아이가 불쌍한가? 어른들 싸움에 끼어서 위에 선비님은 좀 빠지시죠. 전 남편이 먼저 찾아온 거 안 보임? 언니, 쓰레기 남편 버리고 헐헐 나세요. 헐헐 날긴 뭘 날아. 더 돈 많은 스폰서로 갈아탄 거지. 저런 여자들 많이 봤어. 뼛속까지 꽃뱀이야. 댓글창에는 온갖 말들이 난무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순수하게 구경하는 사람. 최유라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녀는 나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척,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포장하여 나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그녀는 영리했다. 직접적인 비방은 간파되기 쉽지만 이런 재벌가의 애증극은 대중의 엿보기 심리를 가장 잘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단 나의 신분, 나와 한희연의 관계가 밝혀지면 진실이 어떻든 간에 나는 돈만 밝히고 남자를 이용해 성공하려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쿠에 숨어서 내가 명예를 잃고 추락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코니 스타일 매거진과의 인터뷰는 취소해. 나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계획이 변경됐어. 지금 즉시 해일 프로토콜을 가동해. 우리가 가진 모든 미디어 채널을 동원해서 이 영상의 화제성을 최대한 억제해. 동시에 기술팀의 영상의 출처와 게시자의 IP 주소를 추적하라고 해. 내일 아침까지 누가 배후에서 이 짓을 꾸몄는지 알아내야 해. 해일 프로토콜은 내가 회사를 위해 만든 최고 등급의 위기관리 대응 방안이었다. 이런 갑작스럽고 악의적인 여론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그것을 가동한다는 것은 비용을 따지지 않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코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다. 나는 최유라의 악독함을 얕보았고 강태준의 치졸함도 과소평가했다. 그 영상의 촬영 각도는 최유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강태준. 그는 이날을 향한 음모를 묵인했고 심지어는 참여했을 수도 있다. 낮에 그가 보였던 후회하는 듯한 모습은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다. 그가 정말로 증오했던 것은 최유라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나의 배신이었다. 그는 내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더더욱 내가 그가 우러러봐야 하는 높이에 서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다. 정말 우스웠다. 명백히 먼저 결혼을 배신한 것은 그였는데 이제 와서 거꾸로 나를 비난하다니. 나는 술잔을 들어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매운 액체가 목구멍을 태웠지만 차가운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또 울렸다. 한희헌이었다. 영상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희로애락을 읽을 수 없었다. 내가 처리할까요? 아니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 이건 제 전쟁이에요. 그리고 제가 맞게 추측했다면 이건 그녀의 첫 번째 수에 불과할 거예요. 그녀는 저를 불 위에 올려놓고 제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릴 겁니다. 두 번째 폭탄. 네,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제가 맞게 추측했다면 그녀의 다음 수는 소미를 이용하는 것일 겁니다. 어머니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언제나 자신의 아이니까요. 최유라는 분명 이 점을 이용해 큰 소동을 벌일 거예요. 그녀는 제가 오늘 유치원에서 했던 되갚아줘라는 발언을 앞뒤를 잘라내어 퍼뜨릴 겁니다. 저를 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딸에게 폭력을 사용하도록 교사하는 악독한 어머니로 만들겠죠. 일단 이 이미지가 굳어지면 저는 여론전에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희헌 쪽은 몇 초간 침묵했다. 지수 씨, 마음껏 하세요. 한서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고갈 직전인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미의 방 앞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아이의 잠든 작은 얼굴이 보였다.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순수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이 그 아이와는 무관한 것처럼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상처도 받게 할 수 없었다. 절대로. 나는 서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켜고 직접 반격의 문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유라가 불장난을 하고 싶다면 나는 그녀와 함께 더 큰 판을 벌여줄 것이다. 그녀가 내가 명예를 잃고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나는 그녀에게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이 무엇인지, 자멸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윤지수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있다면 나는 감히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밤은 깊어지고 창밖의 도시는 이미 잠들었지만 나의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모든 글자는 차가운 불꽃을 품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첫 햇살이 내 서재로 들어올 때 코니의 전화가 정확하게 걸려왔다. 대표님 다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는 흥분이 더 컸다. 그 채널의 등록자는 이철민이라는 남자로 직업은 사설 탐정입니다. 저희가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바로 어제 오후 6시에 2천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송금인은 최유라의 개인 비서였어요. 그리고 코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가 이철민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 몇 개를 복구했는데 거기에는 어제 주차장 영상뿐만 아니라 대표님께서 어제 원장실에서 하셨던 말씀이 담긴 음성 파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음성 파일 공개됐어? 내가 물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저희 여론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미 몇몇 육아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유도성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대부분 한부모 가정 아동의 폭력 성향과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 방식에 관한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 위한 사전 작업 같습니다. 먼저 여론의 장을 만들어 놓고 대표님을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려는 거죠. 알았어.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철민의 모든 자료, 그와 그가 속한 탐정사무소가 과거에 했던 더러운 일들의 증거까지 포함해서 그의 경쟁 관계에 있는 언론사 몇 군데에 익명으로 보내. 그리고 최유라 비서의 송금 기록도 함께 첨부해. 그건 코니는 조금 망설였다. 뿌리를 뽑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최유라는 자기가 전무적인 해결사를 고용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먼저 그녀의 그 총을 못 쓰게 만들 거야. 나는 이 이철민이라는 자가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이 사설 탐정업계 전체에 나 윤지수의 일을 맡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알려줄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막 깨어나는 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최유라의 계획은 사실 매우 치밀했다. 먼저 가심 영상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음으로 육아 문제로 사회적 논의를 유발한 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음성 파일을 공개하여 나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 단계별로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만약 3년 전의 나였다면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이 거대한 여론의 물결에 휩쓸려 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 윤지수가 아니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그 가심 영상을 다시 클릭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는 이미 300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5만 개를 넘어섰다. 화제성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었다. 나는 그 더러운 말들은 보지 않고 바로 영상을 게시한 그 채널로 들어가 DM 버튼을 눌렀다. 나는 단 한 문장만 보냈다. 1시간 주지, 영상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하고,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옆에 던져두고 욕실로 들어가 차분하게 씻고 화장을 시작했다. 30분 후 내가 깔끔한 흰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 할 때 코니의 전화가 또 왔다. 대표님, 그 채널에서 새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그 채널의 최신 게시물을 클릭했다. 사과문이 아니었다. 더 오만한 도발이었다. 제목은 어느 거만한 전처에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마라. 정의는 살아있다였다. 그래서 상대방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나에게 협박과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언론인으로 포장했다. 글 마지막에는 내가 보낸 그 DM을 캡처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정말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코니. 나는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를 가동해. 김 편집장님 쪽에 준비하라고 해. 내가 더 큰 특종을 선물할 거라고. 나는 차를 몰아 회사로 가지 않고 시내에 있는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으로 향했다. 스타일 매거진의 김 편집장님이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 씨, 드디어 왔네. 이번에 제대로 벌집을 쑤셨더군. 김 편집장님은 나를 보자마자 레몬수를 건네며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김 편집장님은 내가 창업 초기에 알게 된 미디어계 선배로 우리 관계는 항상 좋았다. 편집장님, 걱정 마세요. 다 제 계획 안에 있어요. 나는 웃으며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 안에 제가 편집장님께 드리는 독점 뉴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뭔데? 김 편집장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이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나는 손가락을 펴며 하나씩 설명했다. 첫째, 강태준의 혼인 중 불륜 및 부부 공동 재산 은닉의 모든 증거, 그와 최유라의 대화 기록,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그가 제3자 계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거래 내역까지. 김 편집장님의 눈이 빛났다. 둘째, 최유라가 대학 시절 스폰서를 두고 학력을 위조했으며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한 흑역사. 그녀의 성형 전 사진과 동창의 실명 증언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김 편집장님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셋째, 나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한서그룹 법무팀이 강태준 및 그의 현부인 최유라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한서그룹 한의원 회장님의 개인 영상을 취득 및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서한. 김 편집장님은 USB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수 씨, 이건 그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들이 먼저 저를 살려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단지 그들이 한 방식 그대로 갚아주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이걸 다 터뜨리면 지수 씨 자신도 휘말리게 될 텐데. 한 회장님과의 관계도 김 편집장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다. 한 회장님과의 관계는 깨끗해요. 우리는 비즈니스 동맹이고 함께 싸우는 파트너예요. 나는 그녀를 당당하게 바라보았다. 제 이미지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감히 제 딸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내 눈빛에 김 편집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챙겼다. 알겠어, 지수 씨, 걱정 마. 이 기사는 내가 직접 쓸게. 모든 사람이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써줄게. 고마워요, 편집장님. 바보같이 나한테 뭘 그런 말을 해. 클럽에서 나오자 마음속의 돌덩이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내 손에는 강태준과 최유라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단 누르면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남자는 명예를 잃고 완전히 끝장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다. 차에 시동을 걸고 회사로 돌아가려던 참에 휴대폰이 또 때 아닌 시간에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늙었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지수 씨인가?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나는 한희연의 아버지 한승조라고 하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승조. 이 이름은 최고 등급의 경제 잡지와 한씨 가문에 대한 오래된 기사에서나 본 적이 있었다. 그는 한서그룹의 선대총수이자 한희연의 아버지. 진정한 의미에서 발 한번 구르면 경제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전설적인 인물. 그가 이미 은퇴하여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오늘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다니 내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며 순식간에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한희연 때문에, 소미 때문에, 아니면 어제의 그 소동 때문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금방 평정을 되찾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수 씨, 한번 봐야겠네. 한승조의 말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오랫동안 상위 계층에 머물렀던 자의 명령조였다. 지금 본가로 오게. 주소는 비서가 보내줄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내가 거절할 여지조차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거의 동시에 내 휴대폰의 주소 정보가 도착했다. 한씨 본가. 나는 그 주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민감한 시기에 한승조의 호출은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홍문연, 즉 위험한 초대였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면 나는 강태준과 최유라를 합친 것보다 수없이 더 무서운 상대를 혼자서 마주해야 한다. 한승조의 수단과 심계는 그들의 소꿉장난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가지 않으면 내가 겁먹고 꿀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가 나를 더 얕보게 만들 것이다. 심지어는 그를 격분시켜 그가 직접 나서서 나와 한희연 사이의 동맹 관계에 개입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나는 단 3초만 망설이고 결정을 내렸다. 가자. 이 전설적인 한씨 가문의 총수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나는 코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유라와 강태준에 대한 모든 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것을 내 지시에 따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차를 돌려 내비게이션에 따라 한씨 본가로 향했다. 한씨 본가는 성북동 깊숙한 곳에 위치한 광활한 부지를 자랑하는 전통 한옥이었다. 차가 문 앞에 도착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내가 이름을 말하자 그들은 확인한 후에야 그 육중한 대문을 열어주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공손하게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구불구불한 회랑과 정교한 가짜 산을 지나 나는 고풍스러운 다실로 안내되었다.
한승조는 다실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정신은 매우 정정했다. 수수한 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두 눈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말없이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시선은 내 몸 위를 오가며 마치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했다. 나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그의 맞은편 방석에 앉았다. 윤지수 씨. 담이 크군. 한참 후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위엄이 가득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저 회장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니 제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좋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나에게 차를 한 잔 따라 내 앞에 밀어주었다. 올해 우전차 맛 좀 보게. 나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차 향기는 맑고 강렬했으며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좋은 차네요. 내가 칭찬했다. 차는 좋지. 하지만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 한승조는 찻잔을 내려놓고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윤지수 씨, 오늘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일세. 그는 옆에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내 앞에 밀었다. 화면에는 어제의 그 가심 영상과 그 아래에 보기 흉한 댓글들이 떠 있었다. 이현희는 내 유일한 아들이고 한서그룹의 미래 후계자야. 그의 이미지는 그룹 전체의 명예와 미래와 관련이 있네. 한승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는 그의 이름이 이런 지저분한 스캔들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네. 더더욱 한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알겠다. 그는 책임을 추궁하러 온 것이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설명했다. 저와 한 회장님 사이는 순수한 비즈니스 협력 관계일 뿐입니다. 어제의 영상은 제 전남편과 그의 현 부인이 악의적으로 꾸며 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 한승조는 마치 농담이라도 들은 듯 비웃었다. 윤지수 씨, 자네 아직 전군.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소위 법이라는 것은 종이장에 불과해. 나는 이 영상을 올린 모든 언론사를 1시간 안에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자네의 그 전남편과 그의 회사를 사흘 안에 파산시킬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놀랐다. 나는 그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투가 바뀌며 시선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걸세.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마음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지. 가장 좋은 방법은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야. 그는 나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이야. 나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 나는 한의원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국지색일 뿐이었다. 가격을 말해봐, 윤지수 씨. 한승조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얼마를 주면 이현희를 떠나겠나? 이 도시를 떠나겠나? 또 이 말. 어제의 강태준과 어찌나 비슷한지. 이들 높은 곳에 있는 남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 감정과 존엄성까지도 모두 돈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웃었다. 어딘가 서글픈 웃음이었다. 회장님, 만약 제가 돈은 필요 없다고 한다면요? 한승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돈이 필요 없어. 그럼 뭘 원하는데? 한서그룹의 지분? 아니면 한씨 집안에 시집와서 한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건가? 그의 말투에는 숨김없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 생각은 버리게. 한씨 집안의 며느리는 반드시 명문가 출신의 신분이 깨끗하고 이현희와 한씨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자여야만 해. 그런데 자네는,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혼하고 애까지 딸린 여자. 자네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라는 두 글자가
불에 달군 쇠모처럼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내 손은 탁자 아래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한승조 앞에서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그가 나를 더 얕보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얼굴에 다시 평온한 미소를 띄었다. 회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한씨 집안에 시집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씨 집안의 재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제가 한 회장님과 협력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한승조는 분명 흥미를 보였다. 아시다시피 3년 전 한 회장님께서 가문 내 다툼에서 그의 몇몇 숙부님들에게 밀려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겨냥한 그 여론 공격의 배후에는 제 전남편 강태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회사는 한 회장님의 둘째 삼촌이신 한승화 부회장님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계속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냈다. 이것은 내가 당시에 한의원의 배경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단서였다. 한의원 자신도 아마 모를 것이다. 한승조의 얼굴색이 과연 변했다. 그의 그 날카로운 눈에 놀라움과 음침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패를 던졌다. 제가 강태준과 한승화 부회장이 결탁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회장님을 돕는 것은 단지 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한 회장님이야말로 한 참호 속의 전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동맹을 직접 밀어내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적을 보호하시려는 겁니까? 나의 한마디 말에 한승조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는 나를 다시 심사하기 시작했다. 시선에는 더 이상 단순한 경멸이 아니라 탐색과 경계심이 더해졌다. 그는 분명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가 손에 이런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한참 후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자네와 이현이는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해. 자네들이 동맹이든 전우든 상관없어. 오늘부로 자네들의 협력은 여기까지일세. 왜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왜냐하면 한승조는 나를 보며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미 이현이를 위해 혼사를 정해놓았기 때문이야. 혼사라는 두 글자가 거대한 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버렸다. 나의 모든 냉정과 평정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상대는 부산 태아그룹의 김서연 양일세. 두 집안은 대대로 교류해왔고 이현이와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야. 이 혼사는 나와 그 아이 할아버지가 함께 정한 것이니 변경할 수 없네. 한승조의 어조는 평탄했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부산 태아그룹. 그것은 아시아 전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최고급 재벌가였다. 태아그룹의 딸이라면 집안, 학식, 외모 어느 것 하나 한의원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구나. 이것이 한승조가 오늘 나를 부른 진짜 목적이었다. 그는 책임을 추궁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집안 청소를 하러 온 것이었다. 그의 계획 속에서 나는 한의원이 명문가의 딸을 정식으로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내 마음이 조금씩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항상 나와 한의원 사이가 깨지지 않는 동맹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싸우고 서로를 지지하며 이런 관계가 어떤 허무맹랑한 사랑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이들 진정한 최상층 가문의 눈에는 소위 동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 장기말이 이용 가치를 잃거나 더 중요한 계획에 방해가 될 때 가차 없이 버려진다는 것을, 오늘 내가 바로 그 버려진 장기말이었다. 윤지수 씨, 똑똑한 사람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한승조는 넋이 나간 내 모습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듯했다. 이건 50억 원짜리 수표일세.
한씨 집안이 자네가 지난 몇 년간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걸세. 이걸 가지고 자네 아이와 함께 여기를 떠나게. 해외로 가든 아무도 자네들을 모르는 도시로 가든 이제부터는 이현이와 어떤 연락도 하지 말게. 그는 이미 준비해둔 수표 한 장을 내 앞에 밀었다. 50억. 그의 눈에는 내가 지난 3년간 바친 노력, 내가 한희연을 위해 막아준 칼, 흘린 피, 지새운 밤이 고작 이 50억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얼마나 비참한가. 나는 그 수표를 보며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큰 소리로 웃었고 눈물까지 흘렸다. 한승조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회장님,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혹시 회장님께서는 한씨 집안 남자들이 모두 대단해서 전 세계 여자들이 모두 울고불고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3년 전 강태주는 새 장가를 가기 위해 아파트 한 채로 저를 내쫓았고 오늘 회장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 50억으로 제 인생을 사려고 하시네요. 당신들은 항상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저 윤지수는 당신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수표를 집어들어 그의 면전에서 조금씩 산산조각 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눈송이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흩날렸다. 한승조의 얼굴색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맹렬히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나를 가리키며 노호했다. 네, 이놈. 윤지수, 내가 감히 내가 너와 그 사생아를 이 나라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냐. 사생아, 이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렸다. 나는 맹렬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옷깃을 잡아채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봐. 한승조는 내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아마 평생 이렇게 모욕당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는 벗어나려 했지만 내 힘이 놀랄 만큼 세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 이 미친 여자, 이거 놔. 그가 기가 막혀 소리쳤다. 내 딸은 나 윤지수의 목숨이야. 감히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나는 그의 목숨을 가져갈 거야.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모든 단어는 명확했다. 한승조, 당신이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말해주지. 내 눈에는 당신과 당신의 그 아직 문턱도 넘지 않은 며느리를 합친 것보다 내 딸 머리카락 한 올이 더 소중해. 당신은 정략 결혼으로 한희연을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해. 그가 원하는지 물어보기는 했어.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은 오직 당신의 가족 이익, 당신의 상업 제국만 알지.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일지는 몰라도 실패한 아버지야. 나는 손을 놓고 그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 뒤에 있는 장식장에 부딪혀 쿵 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의 그 더러운 돈으로 나를 모욕하지 마. 나 윤지수가 원하는 것은 내 힘으로 직접 벌 거야. 내가 한희연을 당신의 그 몇몇 형제들 손에서 한서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었다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도시에서 굳건히 설 수도 있어. 오늘부로 나와 한희연의 동맹은 해제야. 나와 당신들 한씨 집안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 강태준과 최유라, 그건 내 사적인 일이야. 내 방식대로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죠.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망설임 없이 다시를 걸어 나왔다. 한씨 본가의 그 육중한 대문을 나섰을 때 바깥의 햇살이 눈을 찔러 아팠다. 차에 앉아 운전대에 엎드려 마침내 참지 못하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강인함, 모든 위장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나는 내가 충분히 강해서 어떤 독에도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승조의 그 사생아라는 말은 여전히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의 가장 부드러운 심장을 찔렀다. 내가 운 것은 버림받아서도 아니고 한의원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잃어서도 아니었다. 내가 운 것은 이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이었다. 왜 우리 같은 여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권력을 쥔 그 남자들의 눈에는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장난감에 불과한가? 왜 내 딸은 단지 명실상부한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아라고 불려야 하는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휴대폰 벨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한희헌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거절했다. 받고 싶지 않았다. 어떤 표정, 어떤 말투로 그를 대해야 할지 몰랐다. 왜 나를 속였냐고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평온하게 그의 결혼을 축하해줘야 할까?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동맹이 이미 해제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믿어야 했다. 나는 코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코니, 플랜 B를 시작해도 좋아.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단호했다. 대표님, 확실하세요. 플랜 B는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거의 동기어진하는 방식이에요. 코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플랜 B는 나의 모든 계획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미친 계획이었다. 그것은 여론전도 홍보전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원시적인 무기, 자본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었다. 확실해. 나는 백미러에 비친 붉게 충혈된 내 두 눈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들이 모두 내가 죽기를 바란다면 나는 죽기 전에 그들 모두를 함께 끌고 갈 거야. 플랜 B의 핵심은 간단하고 무식했다. 강태준의 회사를 공매도하는 것. 지난 몇 년간 나는 한의원이 제공한 자원과 내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 업계에서도 상당한 자본을 축적했다. 이 돈은 나와 소미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원래는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는데 사용하려 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전부 도박판에 걸기로 결정했다. 다음 이틀 동안 나는 더 클라우드 팰리스의 서재에 틀어박혀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내 눈은 컴퓨터 화면에서 깜박이는 K선 차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머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컴퓨터처럼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모든 지시를 내렸다. 나는 나와 교분이 있는 몇몇 사모펀드 기관과 연합하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소리 없이 강태준 회사의 주식시장에 잠입했다. 그때 강태준과 최유라는 아직 나를 발 아래 짓밟을 것이라는 쾌감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거금을 들여 고용한 댓글 부대는 인터넷상에서 편집된 그 음성 파일을 미친 듯이 퍼뜨리며 나를 악독하고 실패한 어머니로 만들고 있었다. 각종 육아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나에 대한 비난이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내가 이미 회생 불가능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진정한 폭풍이 자본시장에서 곧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월요일 주식시장이 개장했다. 내 지시에 따라 엄청난 양의 매도 주문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강태준 회사의 주가를 가차없이 내리쳤다. 주가는 소리를 내며 하락했고 개장 10분도 안 되어 5% 이상 하락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모두들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기술적 조정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준의 회사도 신속하게 공시를 발표하여 회사 운영이 모두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안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김 편집장님의 스타일 매거진이 그들의 공식 웹사이트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동시에 그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다. 재벌의 진실, 불륜에서 자본의 원죄까지 신흥 부호 강태준의 성공 신화해부. 기사에는 사진과 함께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과 최유라의 사적인 대화 기록, 그가 해외 계좌로 재산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 최유라의 성형전 사진, 위조된 학력 증명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햇빛 아래 드러났다. 이 기사는 마치 폭발한 핵폭탄처럼 순식간에 여론장을 산산조각냈다.
이전에 나를 욕하던 네티즌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모두들 이 엄청난 스캔들에 할 말을 잃었다. 강태준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10%, 15%, 20%. 거의 자유낙하 속도로 하한가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 시장이 조금 안정될 즈음, 나는 두 번째 수를 던졌다. 나는 한승화 부회장이 강태준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한서그룹의 사업 비밀을 훔치려 한 증거를 금융감독원과 가장 권위 있는 몇몇 경제 매체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자본시장 전체가 뒤흔들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벌 가십이 아니었다. 악성 상업 경쟁과 내부자 거래라는 심각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강태준의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긴급 조사를 받기 위해 거래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한서그룹의 주가도 영향을 받아 상당한 하락을 보였다. 나는 화면에 펼쳐진 처참한 녹색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강태준의 모든 것을 파괴했고 동시에 한씨 집안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나는 그들에게 나 윤지수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장기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폭탄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려 내 생각을 끊었다. 이모님이 장을 봐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문을 열자 한희연이 보였다. 그는 문 밖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매우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값비싼 셔츠도 구겨져 있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 같았다. 왜 전화 안 받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거실로 들어갔다. 그는 나를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가 추궁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회장님, 우리의 동맹은 이미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겁니다. 우리는 서로 빚진 것 없이 깨끗합니다. 빚진 것 없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등 뒤에서 나를 안았다. 윤지수, 당신은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나는 힘껏 그를 뿌리쳤다. 아니면요, 제가 3년 전처럼 당신이 그 집안 좋은 김서연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다시 수표 한 장으로 저를 내쫓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는 얼어붙었다. 김서연 씨? 무슨 김서연 씨요? 그의 그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나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모르셨어요? 내가 뭘 알아야 합니까? 한희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이틀 내내 부산에서 지사일을 처리하고 오늘 아침에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뉴스를 봤는데 됐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한희연 씨, 연기하지 마세요. 당신들 부자. 한 명은 좋은 사람 역할, 한 명은 나쁜 사람 역할. 재밌어요? 당신 아버지가 이미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당신들 한씨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도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볼 생각 없어요. 그러니 제발 떠나주세요. 여기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요. 안 갑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나를 보았다. 윤지수, 내 설명 좀 들어봐요. 아버지의 결정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부산에 간 것은 태아그룹에 가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김서연 씨를 거절했다고 해도 또 다른 박 씨, 이 씨가 나타나겠죠. 당신이 한서그룹의 후계자인 한 당신의 결혼은 영원히 당신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나 지쳤어요. 한희연 씨, 나는 더 이상 당신들 재벌가의 애증극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딸을 데리고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놀랄 만큼 셌다. 만약에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눈가가 붉어졌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만약 내가 한서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면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오늘 돌아와서 이미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서그룹의 모든 직책과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는 나를 보며 전례 없는 진지함과 단호함으로 말했다. 윤지수, 3년 전 내가 당신을 내 세계로 끌어들여 나와 함께 싸우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세계를 떠나 당신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수조원의 제국을 포기하고 단지 내 앞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 남자를 3년간 잠들어 있던 내 심장이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강태준의 울음 섞인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지수, 네가 이겼어. 네가 완전히 이겼어. 회사도 끝났고 나도 끝났어. 하지만 나한테 말해줘. 우리가 왜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지? 너는 분명 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의 횡설수설하는 말을 들으며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어 눈앞의 한의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그 뜨거운 별의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은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봐도 좋을 것 같았다. 등 뒤에서 침실문이 살짝 열렸다. 소미가 졸린 눈을 비비며 앳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침이야? 나는 아이를 돌아보았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아이의 순수한 작은 얼굴에 쏟아져 내렸다. 따뜻하고 밝았다. 응, 아침이 밝았어.